오늘 강의할 내용은 최신간호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경제적 급속한 변화와 함께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였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으로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 전문직인으로서 먼저 문화적인 역량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소수 집단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한 건데,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집단별로 감정에 대한 온도 지각이 어느 정도냐, 같은 한국인에 대한 감정 온도는 이렇게 높은 반면에 그 외적으로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다문화에 대한 그 감정 온도는 좀 낮은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지금 도표인데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수 집단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보면 감정 온도나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는 편견이라든지 혹은 편애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편애는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집단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이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 전문직인 우리 간호사들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과제로서는 한 측면으로는 사회문화적인 영역과 또 한 측면으로는 간호교 영역을 살펴본다면, 먼저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이거나 사회적 맥락하에서 소수 집단의 발생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문화적인 역량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호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실무 영역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간호사로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인력으로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간호 대상자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의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고, 간호 실무 현장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간호 대상자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간호 전문직에서 최신 동향으로 이제 첫 번째 가장 고민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 문화적 역량에 대한 얘기를 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보완대체요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데, 보완대체요법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범위의 치료 철학 또는 접근 방식, 치료법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나 의료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되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영역의 치료와 요법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질병의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보완적인 치료 방법을 우리가 보완대체요법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대체요법은 아시아는 물론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38% 또는 아동의 12%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질환별 연구 발표에 의하면 노인 관절염 환자의 94.2% 또는 암 환자의 56.9% 등이 만성적이고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서 많이 이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주된 요인은 현대의 질병 양상의 변화로 치료가 어렵고 만성화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환자군이 증가를 하니까 현대의학이 대상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니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보완대체요법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완대체요법의 유형을 보면 표가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보면 일단 분류로서 자연 생산물인 뭐 생약 요법이라든지 광물질, 비타민, 식이보충 이런 요법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명상, 요가, 침술 등등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수기 치료나 신체 기반 치료에서는 척추를 교정한다든지 마사지 요법을 쓴다라든지 이런 등등, 그 외에도 뭐 동작 요법, 에너지장을 이용하는 거, 뭐 전체 의료 시스템인 뭐 동종요법, 자연요법, 전통 중국의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완 대체요법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간호전문직론의 최신 그 동향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이 보완대체요법과 간호의 관계를 보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 증가는 간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질환관리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예방과 건강증진 차원의 간호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권 의료적 접근을 포함한 보완대체요법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보완대체요법 간호사회가 창설이 되었고, 이때 설립된 취지는 보완대체요법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속에서 이어져 온 각종 대체요법을 한국적 간호중재 모델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이 취지였고, 여기에서 다루었던 그 요법들은 수지요법, 발반사요법, 식이요법,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단전요법, 지압요법, 원해요법, 음악요법, 이완과 심상요법, 무용요법, 미술요법, 부항요법, 테이핑요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요법들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보완대체 요법 중 검증되고 유효성이 있는 요법을 간호중재로 활용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간호사들의 전문직 의료인으로서의 인식과 지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간호사들이 동감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먼저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있느냐, 즉 보완대체요법이 유효성을 인정받고 간호중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과 상담을 거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요법을 선택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들이 인식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은 이걸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제도권의 현대의학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완대체요법이 제도권 안에서 수용이 되고 그리고 제도권 의료와 함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한 범위와 방향성 그리고 제도권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신 간호 동향을 보면 근거 중심 간호, 아마 여러분들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널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근거 중심 간호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가 개별 대상자에게 양질의 우수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증적이고 유용한 근거들을 활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 실무에서 대상자 간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임상적 간호 문제를 정의하고 최신의 정보와 지식체를 찾아내고 비판적 평가에 의해서 최상의 근거를 확인해서 이것을 임상적 간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근거 중심 간호의 과정을 보면 이건 크게 5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상자의 문제나 상황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전환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이 대상자의 문제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연구 근거가 적절하고 타당하고 이용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 간호 실무에서 유용한 근거를 실천에 활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 사용을 한 후에 결과를 평가를 하는 이런 5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가 간호 연구와 근거 중심 간호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간호학은 실용 중심의 실용학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으로서 해당 학문 영역에서 축적된 과학적 지식체를 활용해서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적합한 간호 중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학의 과학적인 지식체들은 간호가 접하는 실무에서 현상들을 연구활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탐구를 해주고 학습한 결과를 형성을 하고 간호 이론이나 간호 중재들이 과학적,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간호 이론, 간호 중재들은 이러한 과학적 지식체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적합한 간호 중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간호사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비용 효과적인 간호 중재를 선택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근거들이 중요한 임상적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표는 종양 환자를 위한 구강 간호를 그 근거 중심 간호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임상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리커와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3년도에 이제 개발을 해서 종양 환자의 구강 간호는 지금 다음과 같은 그런 단계, 임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간호 연구와 근거 중심 간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1990년대 이후에 근거 중심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트리커와 설리반이 개발한 종양 환자를 위한 구강간호 임상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단계를 거쳤었냐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실무 변화를 위해서 임상 문제를 확인을 했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거가 되는 것을 수집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간호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종양 환자의 구강간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집해서 평가도구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좀 더 나은 근거를 갖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기를 했는데,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팀을 관련 부서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행했던 구강간호 방법의 변화를 위해서 실무 변화를 위한 환경도 조성을 했고, 장애 요인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직원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유사실험 연구를 실행해서 평가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이 이 근거중심 간호는 많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되게 좋은 개발체가 되고는 있는데, 이 어떠한 그 어려운 점이 있냐면, 비판을 한 것을 보면, 먼저 간호사가 대상자의 임상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들을 찾아내고 평가해서 조직화하는 데에는, 이 근거중심 간호를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병원의 정보 시스템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자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근거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근거 중심 간호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사 자신이 전문직인으로서 근거 중심 간호의 방법론에 숙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간호사가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신 동향 간호 동향에서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그 주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이 환자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간호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환자 안전에서 먼저 의료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좀 살펴본다면, 수술 환자나 수술 부위가 바뀐다 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경로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등의 다양한 환자 안전 사고들은 인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시스템과 인적 요인에 의한 실수와 오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오류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 또는 환자 안전 관련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몇몇 적은 수의 연구이지만,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인력 배치가 불합리하다라든지, 업무 과정 절차에 준수하는 문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라든지, 아니면 안전 교육이 미비하다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서 간의 연계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거나, 의료 오류 보고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다거나, 조직의 안전 문화에 대한 의식이 없고 또는 포용력이 부족을 하다, 이런 것들이 의료 오류의 발생 원인으로 이렇게 몇몇 연구에서 나왔었습니다. 의료 오류의 유형은 투약 오류 또는 수술 관련 오류, 진단 오류, 인적 요소와 인적 요소하고, 이런 인적 요소와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의 오류, 또는 이동과 인수인계의 오류, 또는 팀워크나 의사소통 오류, 병원 감염, 그리고 의료 관련 기타 합병증, 그러니까 의료 환경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환자 안전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환자 안전을 위한 활동의 첫 번째로는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건데, 사고 보고는 사고의 책임을 붙어서 담당자를 문책한다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오류를 보고해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사고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의료기관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또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도 복잡해져서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온 의료기관들은 투약 전에 환자 확인을 한다라든지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거, 낙상률 이런 거와 같은 주요 관리 지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검사상 이상치가 발견했다거나 그러면 주치의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또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서 보면 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미국의 뭐 환자 안전 문화 조사 도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미국 국립대학 배치의학 연구소에서 뭐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전에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뭐 일반적인 수술 환자 안전은 수술 환자 이동 시 각종 라인이나 배액관의 개방성을 유지해라. 또는 뭐 수술 환자의 마취, 수혈, 약물, 라텍스 등의 알러지를 확인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감염을 위해서 수술 환자한테는 모자를 씌워준다라든지 낙상을 위해서는 이 스트레처로 이동하거나 병동 스트레처의 바퀴를 고정하고 환자 이동을 하라고 한다라든지 뭐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환자를 확인하고 수술 환자의 수술 부위, 뭐 수술 스케줄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라 이런 등등의 그 가이드라인 수술 환자 안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환자 안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환자 안전을 위한 활동의 세 번째로 표준 매뉴얼 개발과 보급을 본다면 환자 안전관리에 이러한 같은 프로토콜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준 임상 지침서나 임상 관리도를 개발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된다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검토해 봄으로써 오류나 실수를 줄이고 의료인 간의 서비스 질의 차이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 개발을 하는 것과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환자에 대한 안전 문화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시스템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서 단편적 또는 구조적인 측면의 환경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를 보면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의료 종사자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전제로 하는 환자 안전 문화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직 전체의 사명과 비전으로 통합되어서 개별 구성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공유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최신 간호 동향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그 주제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근거 중심 간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고 네 번째로 환자 안전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신 간호 동향의 국제 보건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제연합의 새천년 개발 목표가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 2000년 9월 유엔의 밀레니엄 정상화 기간 동안에 147개국 정상을 포함한 191개국에 의해서 크게 그 8가지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 두 번째 평화 안보화에 대한 구축, 그리고 세 번째 개발과 빈곤 퇴치, 그리고 네 번째 환경보호, 다섯 번째 인권, 민주주의와 건전한 지배체계, 그리고 여섯 번째 취약그룹에 대한 보호, 일곱 번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여덟 번째 유엔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관한 인류의 새로운 결의인 새천년 선언,
그래서 이런 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는 절대 빈곤 및 기하 퇴치, 보편적 초등 교육을 달성,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 고양, 아동 사망률 감소, 모자 보건 증진, 그다음에 HIV와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의 8가지 목표를 2015년까지 성취할 것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보건활동에서 보면 목표, 이 8가지 목표에 따라서 한 예를 들면 절대 빈곤 및 기하 퇴치, 이거의 세부 목표는 뭐냐면 소득 1달러 미만 인구 비율을 반감을 하자, 또는 기하 인구 비율을 반감을 하자, 아니면 두 번째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자. 이걸 세부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초등교육 수혜를 달성을 해주자. 이런 등등의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 이 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면 목표 첫 번째는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거고, 세 번째는 보건의료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그 외로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세 번째 목표에 보건의료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에 대한 얘기고, 다섯 번째가 전염병 질병 및 예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크게 국제 보건활동 중에 국제 보건활동과 관련된 기구들을 보면 우리가 크게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많이 들어본 코이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통해서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사업, 그 다음에 국내 초청 연수, 사업해 봉사단 파견, 해외 재난 긴급구호 평화 구축 지원 사업, 민관 협력 사업,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구로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이 한국국제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나눔을 통해서 세계를 치유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지원 사업인데, 모자보건 건강증진사업, 결핵관리 역량 강화 사업, 기생충 관리 사업, 응급의료 기능 강화 사업, 또는 기지원 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WHO 협력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보건활동 관련된 기구들 중에 또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월드 비전은 60년 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설립된 NGO입니다. 1991년에 한국 월드 비전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었고, 2006년에 구호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국내 NGO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식량 계획의 공식 협력 기관이 되었습니다. 월드 비전에서 하는 주요 비전으로는 국제 개발 사업이나 국제 구호 사업, 또는 국내 사업, 북한 사업, 옹호 사업, 이런 것 등등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거 외에도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Save the Children Korea가 있고, 이 Save the Children Korea의 주요 사업은 국내 사업 또는 해외 사업, 그리고 권리 옹호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극심한 빈곤이나 기초적인 그 의료 서비스 보급이 미비하다거나 또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한다라거나 또는 낮은 보건 위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서 생존권, 보호권을 위협하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굿네이버스가 있는데 1991년 우리나라에서 그 세워진 국제 그 개발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로서 세계 도처에서 세계 연합 유엔과 함께 인간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이 국내 전문 족지 사업, 그리고 그 해외 구호 개발 사업, 대북 지원 사업, 긴급 구조 사업 등이 있고 그 외에도 해외 구호 사업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보건 의료 사업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보건 활동에서 그 보건 활동의 이제 실제를 좀 살펴보면 먼저 KEYFP로 코리아,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연세에서 그 플래닝을 한 사업입니다. 이 KYFP 사업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하고 국제협력단이 함께하는 그 MDG 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정부와 국제 비영리 조직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고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업단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은 감소시켜주고 출산을 저하시키고 모성 사망률이나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에티오피아의 오르미아 주의 아르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 기반 주민 참여 접근을 바탕으로 한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 증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보통의 사업들은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시켜주고 지역사회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표는 이 사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4가지 전략적 목표인데 먼저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해주고 지역사회 교육을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해주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에티오피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 보건 활동과 프로그램을 보면 훈련센터 및 주민교육센터, 그래서 그 보건 의료 환경 개선이나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가족계획 훈련센터나 주민교육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인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 전문 인력이나 시니어 간호사들에게 가족계획이나 상담기술 또는 청소년 및 주민 활성화, 장기 피임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해주고 가족계획 요원들에게는 가족계획이나 모자보건에 대한 교육, 상담기술, 청소년 및 주민 활성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건강증진요원, 마을건강원, 주민 지도자에게 기본적인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상담기술 또는 청소년 주민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그런 그 활동을 하였는데 마지막에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족계획에 대한 자조적인 주민활동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는 훈련센터 기반 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 라디오 홍보 프로그램, 수입 창출 프로그램, 지역사회 경연대 등의 이런 국제적인 보건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그 최신
간호 전문직에서의 최신 간호 동향으로 크게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